안녕하세요. 저는 박현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벌써 80살이나 되었네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제 벌써 할머니가 되어서 말도 느리고 동작은 더 느려집니다. 오늘은 저의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도움이 되실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2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다 그 나이에 결혼들을 많이 했어요. 집은 넉넉하지 못했고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했었지요. 전쟁 끝나고 넉넉하지 못한 집들이 많았고 여자아이들은 초등학교가 전부였어요. 솔직히 좀 잘 사는 집들은 중고등학교를 보내기는 했지만 저희 집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친구들이 정말 부러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까만 교복에 흰 카라를 붙인 그 교복을 입고 3355 갸르르 거리며 학교를 가는 친구들이 정말 너무 부러웠지요. 하지만 다 형편껏 살던 시절이니 저조차고 어려운 부모님께 학교 보내달라고 조르지도 못했지요. 덕분에 제 남동생들은 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거 차별인 게 맞지만 그것도 이제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으니 하는 말이지.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 크게 서운하지는 않았어요. 결혼한 남편은 공장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고 술, 담배 안 하고 성실하다는 말을 듣고 결혼을 결심했지요. 남편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다정다감한 요즘 아빠들 같지는 않았지만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혼 초에는 남편 공장 근처 작은 새방에서 살았어요. 부엌도 공동으로 쓰고 화장실도 밖에 있고 요즘은 상상도 안 되겠지만 그때는 그런 집들이 흔했어요. 마당에 수도가가 있고 새 사는 사람들 방이 주르륵 있어서 마당 수도가에서 씻고 설거지하고 빨래도 하고 그랬지요. 그래도 그때는 행복했어요. 남편이 일 나간 사이에 이웃 아주머니들과 수다도 떨고 저녁엔 남편 들어오면 함께 저녁을 먹고요. 요즘처럼 좋은 음식도 없었지요. 고기라고 해봐야 돼지 불고기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먹으면 다행이었지요. 수제비로 끼니를 대신하는 날도 많았고 햅쌀이 나오면 그게 그렇게 달았는데 이젠 정말 옛날 이야기네요. 아이들도 순조롭게 생겼어요. 첫째 정환이를 낳고 2년 후에 딸 정희를 낳았지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했던 시대라 저희 집은 둘을 낳았는데 아이가 둘만 있는 집이 흔지 않았어요. 그래도 셋, 넷 그렇게 낳을 때였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가족이 있고 건강하니까 뭐가 더 필요했겠어요. 정환이가 2살쯤 되었을 때 큰 고비가 하나 있었어요. 정환이가 갑자기 열이 심하게 나면서 경기를 일으킨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응급실이나 병원이 많지도 않았고 정말 아이가 죽는 줄 알았어요. 동네 할머니가 애가 경기하면 침으로 혀를 따주라고 해서 바늘로 정환이 혀를 콕 찔렀더니 정말 신기하게 경기가 멈추더라고요. 그 후에 급히 병원에 데려가서 열을 내렸지만 그때 정말 간담이 서늘했어요. 정희를 낳을 때도 고생이 많았어요. 산부인과가 아니라 동네 산파 할머니가 와서 받았는데 정희가 거꾸로 나오려고 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진통이 하루 종일 계속됐는데 산파 할머니가 이러다가 엄마 이 둘 다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아이는 포기하고 아내를 살려달라고 울면서 빌었어요. 다행히 산파 할머니가 경험이 많으셔서 정의를 무사히 받아내셨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이 더 가족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정환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무렵이었어요.
저도 아이들 손이 좀 덜 가니까 동네 공장에서 부업을 시작했었지요. 그때는 집에서 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단추 달기, 실밥 정리하기, 봉투 접기. 뭐 그런 것들이요. 하루에 짬짬이 열심히 해도 받는 돈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애들 간식거리라도 사줄 수 있게 되니까 열심히 했어요. 정희가 학교 갔다 오면 옆에 앉아서 엄마 일 도와준다고 단추도 골라주고 실밥도 정리해주고 그때가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런 소소한 행복이 오래가지는 못했답니다. 그런 남편이 직장에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게 된 건 제가 40살 생일을 며칠 앞둔 날이었어요. 우리 큰 아들이 학력고사를 치른 상황이었고 딸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쯤이었지요. 그날도 평소처럼 남편이 아침 일찍 나갔어요. 오늘 야근이니까 저녁 먹지 말고 기다려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저녁 8시쯤 되니까 공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한 어머니, 얼른 병원으로 오세요. 사고가 났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남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공장 기계에 끼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3일 동안 밤낮 없이 간호했는데 남편은 깨어나지 못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각오하시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마지막 날 밤에 남편이 잠깐 의식을 되찾았어요. 저를 보고 현수가 아이들 부탁한다. 정한이 공부 꼭 시켜라라고 말하고는 그대로 눈을 감았어요.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 세상이 캄캄해지는 느낌. 돌이켜보면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살아냈던 것 같아요. 정말 저도 같이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아이들만 아니었으면 정말 그랬을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저만치 컸으니 다행이라는 이웃들의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아직도 공부를 해야 할 나이이고 제가 혼자 아이들 키우고 생활비를 벌어야 하고 또 가장 큰 것은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사라졌으니 그 마음이 흔들려서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지요. 지금이야 엄마들도 다 일을 하고 맞벌이하고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여자들이 일자리를 찾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었어요. 남편은 일터에서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산재보험이라는 게 있기는 했어요. 보상금이 크지는 않았지만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는 되었어요. 그래도 공부하고 있는 아이가 둘이니 제가 뭐라도 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집에서 하는 부업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 방문 판매를 시작했어요. 엄마가 오늘 화장품 많이 팔았다면서 거짓말도 했고요. 야쿠르트 배달도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야쿠르트 받아다가 오전 내내 배달하고 오후에는 화장품 판매하고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어요.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어느 날부터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 도시락과 오빠 도시락을 다 싸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고맙고 대견했는지 몰라요. 그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정한이를 대학에 보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현실적으로 여유가 없었거든요. 정한이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능력이 안 돼서 미안하다고요. 그랬더니 정한이가 엄마 저 혼자서 할게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한이가 대학 다니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는 일을 하러 가고 주말에는 과외도 하고.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다가 화장품 판매에서 전환점이 있었어요. 동네에서 피부가 좋기로 소문난 박 여사님이 제 화장품을 써보시고는 효과가 좋다면서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단골 고객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웃지 못할 일들도 많았어요. 한 번은 화장품을 팔러 갔는데 그 집 남편이 술에 취해서 저에게 과부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뭐 하는 거냐면서 추궁거리는 거예요. 정말 기분이 나빴지만 화장품을 팔아야 하니까 참고 견뎠어요. 또 한 번은 야쿠르트 배달을 하는데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야쿠르트는 그날 다 배달해야 하니까 비옷을 입기는 했는데 일을 끝내고 나니 온몸이 다 젖었어요.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감기 기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프다고 쉴 수도 없는 게 그때 상황이었어요. 하루라도 배달을 안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열이 나도 야쿠르트 배달은 나갔어요. 정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도 대학은 보내주지 못했어요. 우리 정희는 마음이 깊어서 지가 알아서 상업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졸업 후에 취업을 해서 저를 도와주었지요. 정환이도 제가 학비를 대줄 수는 없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중간중간 휴학도 하며 저가 다 알아서 공부했어요. 정환이는 정말 독하게 공부했어요.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참 저에게 고맙게 했어요. 다른 집 아이들처럼 엄마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오히려 엄마 우리는 괜찮으니까 엄마가 몸 관리 잘 하세요라고 말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런 아이들이 대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다른 집 애들처럼 해주지 못해서 말이에요. 그래도 아이들은 불평 한 번 안 하고 잘 자라줬어요. 한 번은 정희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친구 엄마가 우리 엄마가 참 대단하다고 그러네요. 혼자서 아이 둘을 다 키우고 공부도 시키고.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뿌듯했어요. 다행히 정환이는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정말 하늘에서 별이라도 따다 준 기분이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정환이 취업 소식을 듣고 순이 엄마가 축하한다면서 떡을 해주었어요. 현수가 내가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다면서 같이 울어주더라고요. 정희도 은행에서 인정받아서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올랐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숨통이 트였어요. 아이들이 저를 도와주니까 살림이 훨씬 나아졌거든요. 그런데 그 무렵 제가 큰 병을 한 번 앓았어요. 과로 때문인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정환이가 급히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가 완전히 탈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2주일 정도 입원을 했는데 그동안 정희가 번갈아 가면서 간병을 해줬어요. 그때 정말 아이들이 고마웠어요. 내가 아이들을 키운 게 아니라 아이들이 나를 키워준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퇴원할 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무리하지 마세요. 몸을 좀 아끼셔야 해요. 그때 정환이가 이제 제가 엄마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희가 오빠보다 먼저 결혼을 했지요. 정희 결혼식 날이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정희를 보니까 그동안의 고생이 다 잊어지더라고요. 물론 손을 잡고 들어가 줄 아버지가 안 계시니 함께 많이 울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준 것이 얼마나 고맙고 대견한지 자꾸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희 신랑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공무원이라 안정적이고 정희를 정말 아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잘해줬어요. 어머님, 정희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데 저도 앞으로 의 좋게 행복하게 살라고 말해줬어요. 2년 있다가 정환이가 결혼을 했고요. 어찌나 대견했는지 몰라요. 내가 혼자서 키운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가정을 꾸리다니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정환이는 결혼을 하고 저와 함께 살겠다고 했고 며느리도 그러겠다고 해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며느리도 직장 생활을 하니 제가 밥이라도 해주면 서로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환이 아내 미영이는 처음에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다니고 예의도 바르고 저도 며느리가 생겨서 기뻤어요. 딸 하나 더 생긴 기분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딸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도 예쁘고 착하고 정환이도 결혼하고 나니 더 든든해 보이고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먹으니까 얼마나 좋던지요. 며느리가 어머님, 반찬 맛있어요 라고 하면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함께 사는 건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큰 일이 아니더라도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편하게 해도 편하지 않은 상황들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주말에는 우리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어머님, 저도 친정 부모님을 뵈어야 저라고 하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분이 좀 그랬어요. 또 장 보는 것도 의견이 안 맞았어요. 저는 예전부터 시장에서 장을 봤는데 며느리는 마트에서 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마트가 더 신선하고 깨끗해요 라고 하는데 시장이 얼마나 싸고 좋은데 말이에요. 그런 작은 일들이 쌓이다 보니까 서로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는 것 같고 며느리는 저한테 간섭받는 게 싫은 것 같고 처음에는 서로 참았던 것 같아요. 저도 며느리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참고 며느리도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참고 그런데 그게 오래 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손주를 낳고 일을 하려고 하니 또 제 손이 필요하기도 했지요. 첫 손자 서준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그 작은 생명을 보니까 모든 갈등이 다 잊어지더라고요. 며느리가 출산 휴가 끝나고 직장에 복귀하면서 서준이를 제가 돌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기뻤어요. 손주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몰랐거든요. 몸은 좀 고달팠지만 그래도 그 작은 녀석이 꼬물거리고 웃고 하니 안 웃을 재간이 있나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서 또 갈등이 생겼어요. 저는 예전 방식대로 키우려고 하는데 며느리는 요즘 방식대로 키우자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준이가 울면 저는 바로 안아주고 달래줬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어머님, 아이가 울 때마다 안아주면 버릇이 나빠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손주가 우는데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인가요? 이래저래 살기는 살았는데 편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날들이었죠. 서준이가 감기만 걸려도 며느리 눈치가 보이고 밤에 잠을 안 자도 눈치가 보이더라니까요. 마음은 안 그래도 참 희한하대요. 한 번은 서준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가 감기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어머님이 너무 두껍게 입혀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서준이한테 사탕을 하나 줬더니 며느리가 어머님, 아직 어린아이한테 사탕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사탕 하나 안 먹고 크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별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니 꼭 야단을 맞는 느낌이고 정말 기분이 상했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지나서 둘째 손자 서연이가 태어났어요. 이제 손주가 둘이 되니까 더 바빴어요. 며느리는 직장 다니고 저는 아이 둘을 돌보고 정말 하루 종일 애들한테 매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교육 방침 다르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한 번은 서준이가 넘어져서 울었는데 제가 달려가서 아이고 우리 서준이 어디 다쳤냐? 라고 하면서 안아줬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어머님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기다려 주셔야 조라고 하더라고요. 손주가 다쳐서 우는데 그냥 두라고 하다니 참. 또 저는 아이들을 좀 따뜻하게 입히는 편이에요. 감기에 안 걸리는 게 더 낫다 싶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는 아이들을 좀 춥게 키워야 더 건강하게 자란다면서 자꾸만 옷을 벗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자기가 다 키우던지 여태 내가 내 방식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잠깐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 제가 보기에는 저를 무시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점점 더 갈등이 심해졌어요.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눈빛만 봐도 서로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며느리는 아들 둘을 낳고 나름 승진도 하고 이제 손주들이 10대가 되어서는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아무래도 여자가 승진할 기회는 남자보다 적고 나이가 들수록 불리해지는 건 맞나 보더라고요. 며느리가 집에 있게 되면서 저희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그전에는 며느리가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 큰 충돌이 없었는데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으니까 부딪힐 일이 많아졌어요. 손자들 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았나 봐요. 며느리가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 교육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저한테는 어머님은 애들한테 너무 허용적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아이들한테 관심을 보이면 어머님은 너무 간섭하세요 라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서준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공부 문제로 자주 충돌했어요. 며느리는 요즘 애들은 예전과 달라요. 어머님은 너무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서준이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수학 점수가 낮았어요. 저는 괜찮다. 다음에 잘하면 되지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어머님 그렇게 하시면 아이가 긴장감을 못 가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교육관이 달라서 자꾸 부딪혔어요. 저는 손주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고 싶었는데 며느리는 경쟁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집안일도 문제였어요. 제가 평생 해온 방식이 있는데 며느리가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라고 하면서 자꾸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빨래를 할 때 저는 손빨래도 같이 하는데 며느리는 세탁기에 다 넣으면 되는데 왜 굳이 손빨래를 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옷이나 양말은 손으로 빨아야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걸레로 닦는데 며느리는 청소기만 돌리면 된다고 하고 작은 일 하나하나가 다 갈등의 소지가 되더라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니 저도 너무 지치고 자존심도 상하더라고요. 이제 애들이 다 크고 나니 내가 필요가 없어진 것이구나 싶으니 너무 괘씸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서연이가 할머니는 왜 맨날 엄마랑 싸워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주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너무 미안했어요. 또 한편 이 나이에 혼자 살자고 생각하니 그것도 겁이 나더라고요. 벌써 아들 정환이에게 의지하며 산 세월이 20년이 다 되어 가니까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서준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열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하루 쉬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하루에 진도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데 학교를 쉬냐면서 그냥 약을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안 보는 줄 알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그날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나가면 되겠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서운했어요. 아들 정환이는 회사에 있어서 모르고 그날 밤에 정환이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정환이가 엄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아서 정말 속상했어요. 딸 정희와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 독립하세요. 이제 엄마도 좀 편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맨날 그렇게 신경 쓰고 살아요. 내가 자주 들를 테니까 우리 집 가까이로 집을 얻어봐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희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동안 내 아이들 키우고 손주들 돌보고 정말 제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더라고요. 사실 아들 정환이는 반대했어요. 아직도 나를 모시고 산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 생각이 드니 더 화가 나기도 했고요. 모신다는 말이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마치 제가 신세를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저는 여태껏 손주들 키운다고 고생했는데 말이지요. 근데 솔직히 이 나이에 혼자 살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한 느낌이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혼자서 아프면 어떻게 하지? 혼자서 일 처리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순이 엄마를 만났는데 현수가 너 요즘 얼굴이 안 좋다.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다 말했어요. 그랬더니 순이 엄마가 현수가 너 이제 네 인생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편하게 좀 살아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어요. 순이 엄마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대요. 며느리와 갈등이 심해서 따로 사시다가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 상처만 주게 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좋아라고 조언해 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용기가 났어요. 그래서 정환이한테 다시 이야기했어요. 니네가 나갈래 내가 나갈까? 라고요. 사실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었고 아들은 마음만 먹으면 수도권의 아파트 한 채는 사서 나갈 만큼 모아놓았을 거예요. 저 모르게 사놨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처음에는 정환이가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제가 미영이한테 잘 이야기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갑자기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야. 이제 정말 독립하겠다고 확실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정환이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더라고요. 아들은 알겠다고 애들 학교 문제도 있고 연말에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이 방망이질을 하고 얼마나 속이 떨리던지요. 정말 혼자 살 수 있을까? 인터넷 고장나면 내가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은행 업무는 어떻게 하지? 지금까지 가족들과 함께 살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거든요. 그해 연말에 아이들이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래도 이사 가기 전에 아들 며느리가 저에게 와서 감사했다고 애들 다 키워주신 것. 정말 감사하다면서 봉투를 주더라고요. 생각보다 큰 금액에 좀 놀래기는 했지만
애들 보는 데서는 좋은 티도 내지 않았어요. 알아주니 고맙다고만 했지요. 그렇게 아이들이 나가고 나니 집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허전하고 마음이 이상했어요. 밤에 혼자 있으니까 이게 맞나 싶고 내가 잘한 걸까 생각도 들고 한 번은 밤에 화장실에 가는데 바람 소리가 이상하게 들려서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 갑자기 배가 아픈데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정말 혼자 사는 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며칠 지나니까 편해지더라고요. 아무도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자유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먹고 싶은 거 해 먹고 텔레비전도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전화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이런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특히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난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그동안은 손주들이 학교에 가니까 일어나서 얼굴이라도 봐야겠길래 일어나고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시간까지 누워있고 쉴 수 있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눈치를 보고 살았는지 그때 알았어요. 손주들 밥 먹는 소리, 며느리 잔소리, 아들이 피곤해하는 모습.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살았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편해요.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봐도 되고 아침 늦게 일어나도 되고 친구들과 수다 떨어도 되고 순이 엄마가 어때 혼자 사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정말 좋아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어. 너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 보이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딸 정이가 자주 와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와서 안부도 묻고 장도 봐주고 며느리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역시 딸이 최고예요. 정이가 올 때마다 엄마 독립 잘했어요. 엄마가 훨씬 행복해 보여요라고 해요. 그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아들 정환이도 가끔 안부 전화를 해요. 엄마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응, 정말 좋다고 대답해요. 처음에는 서운해하는 것 같더니 이제는 안심하는 것 같아요. 손주들도 가끔 놀러 와요. 서준이, 서연이가 할머니 집에 오면 정말 좋아해요. 여기서는 자유롭게 놀 수 있거든요. 요즘은 동네 할머니들과도 친하게 지내요. 그동안은 뭐가 그리 바빴는지 밖에 오해 나가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마음 편히 나가서 이야기도 하고 혼자 사니까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정말 좋아요. 왜 진작 독립 안 했나 싶어요 라고 대답해요. 정말 그래요. 물론 가끔은 외로워요. 특히 아플 때는 정말 무서워요. 혼자 병원도 가야 하고. 한 번은 감기가 심하게 걸렸는데 혼자서 약국까지 가서 약을 사 먹었어요. 그때는 또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그런데 그런 것들도 견딜만 해요. 그 대신 얻은 자유가 훨씬 크거든요. 아무한테도 눈치 안 보고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이제 제 삶을 잘 살아보려고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말이에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교실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글씨 쓰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야 제대로 배우게 되었네요. 서예 선생님이 할머니는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라고 칭찬해 주시는데 정말 기분이 좋아요. 손주들한테도 제가 쓴 글씨를 보여줬더니 할머니 글씨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여기 아픈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이라도 홀가분하니 편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용기 내세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삶이 있어요.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살 필요 없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혼자 살면서 외롭지 않을까? 아프면 어떻게 하지? 경제적으로 괜찮을까? 그런 걱정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혼자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벌써 혼자 산 지도 이제 4년 차에 접어들어요. 헛헛하고 외롭다는 생각도 하죠. 갑자기 넘어져서 못 움직이면 어쩌나 싶기도 하지만 요즘엔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래 이제라도 잘 결정했다 싶어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세요.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행복한 삶이 있답니다.